약간 유사한 형태의 작품이 연달아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용암정기 라는 작품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작품이 운금루키였죠. 그럼 그 녀석이 무슨 내용이었다고? 무슨 내용이었다? 운금이라고 하는 누각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이야기였지. 이 기록에 대한 어떤 배경 이야기를 써놓은 거라면, 이 작품은 용암정이라고 하는, 정은 정자죠, 그죠? 정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주제로 잡자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랑 굳이 두 번 말하진 않을게요. 이 작품도 어쨌든 고전 수필에 해당하고, 고전 수필이니까 작품에서 어떤 중심 정서로 잡고 있는 게 뭐고, 여기서 말하는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있는 어떤 작품의 작가의 태도를 규명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읽히는 것이다. 근데 이 작품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고전 시가에 고전 작품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주제인 안민낙도 자연친화,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거든. 자연친화. 자, 차분하게 또 이것도 이 작품도 한번 읽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서생숙이라고 하는 자가라고 했지. 서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백년서생. 그건 상관없구나. 아무튼 서생은 우리가 아직 공부하는 단계의 친구 라고 생각하면 돼. 서생인 숙이라는 사람이 있어. 숙이 사람의 이름이죠. 니들 이거 다 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 이름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름 총 3글자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원래 우리 전통적인 관점에서 족보라고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이름은 원래 한 글자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형준이고 선생님 동생 이름이 연준이면 돌림자야. 앞에 있는 성씨는 말 그대로 어느 집안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 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돌림자라고 하지. 그럼 그 돌림자는 그 같은 대에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1대가 여기 있고 2대가 여기 있고 3대가 여기 있고 막 이런 식이면, 3대가 이렇게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여기서 뭐 처음에 뭐 여기서는 강이라는 돌림자를 쓰면 여기서는 석이라는 그 돌림자를 쓰고, 여기서는 준이라는 돌림자를 쓰고, 됐지? 이런 식으로 돌림자를 돌아가면서 이 글자에 준이 들어갔으니까 너는 3대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름만 들으면 너가 몇 대이구나 라고 하는 거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던 거지. 그리고 진짜 내 이름은 한 글자. 갑자기 숙을 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서. 숙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무튼 서울에 번화하고 부유한 곳에서 생장, 나고 자랐으나 정신이 한가롭고 마음이 고요하여 물건을 사고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 어떤 세속적 가치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지. 그것과 가산의 유무가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으며, 우리 집에 지금 재산이 얼마야? 주식 투자는 얼마나 하고 있는 거지? 펀드는 얼마나 매입했어? 이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고 장기와 바둑 그리고 오만방탕함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고. 자, 그럼 봐봐. 먼저 이 사람의 특성은요, 재산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 사람인 거야. 오케이? 즉 뭐예요? 무력이 적은 사람이죠. 두 번째, 장기와 바둑 얘기가 나왔거든? 근데 이 장기나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의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 거야. 오케이? 장기나 바둑 같은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선생님, 저 롤 다이아 찍었어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런 느낌인 거야. 아무튼 잡기에는 능하지 않고요. 마지막, 오만과 방탕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대요. 오만과 방탕을 모른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지, 그지? 그랬고, 또 오직 문을 닫고 책만 읽을 뿐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라인이고 부정하는 라인이고, 그래서 여기서 책을 읽는 백년서생, 공부하는 친구, 됐죠? 그래서 이 숙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고 있네요. 젊은 시절에 일찍이 나에게 글을 배웠는데, 그럼 뭐예요? 이 숙은 뭐예요? 이 글의 글쓴이의 제자입니다. 내 제자가 세상에 나가서 정자 하나 짓고 거기서 놀겠다고 스승님한테 저 스님 글 하나 써주세요. 써줄게 콜? 이렇게 써주신 거야. 그 내용이 있지? 아무튼 글을 배우다가 중간에 병으로 공부를 중지하였고, 또 황제와 기백의 의수를 익혀서 다소 그 이치를 알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젊은 시절에는 공부를 하다가 그 공부가 어디로 이어졌어? 의학 공부로 이어진 거야. 됐지? 그래서 대충 의수를 익혔는데, 의취, 그러니까 의사의 어떤 가치를 알았는데,
알고 지내던 유력자에게 만류당하여 고습과 도검의 사이에 종사했대요. 그러다가 고습과 도검의 사이에 종사당했대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처음에는 글 공부하는 친구였다고.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의학을 공부하다가 마지막에는 도검이 뭐니? 도검. 창과 아니, 검과 칼이잖아, 그치? 칼과 검의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고습이 뭐냐면 이게 군복 바지야. 군복 바지. 군복을 입었고 칼을 들었다. 무관이 됐다. 현재는 무관이 됐다. 됐냐?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 사이에 10년을 일을 해서 절충 장군의 품계까지 얻었어. 장군 통칭까지 받았어요. 받았지만 장차 노쇠한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지. 오케이? 나이가 들면 이제 장군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같이 애들이랑 행군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는 개연히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저는 글을 배웠지만 이루지 못했고, 그렇죠? 글을 끝내지 못했어. 두 번째, 의술을 배웠으나 통달하지 못했고, 오케이, 좋아요. 못했으니까. 또 국문에서 일하였으나 공을 세우고 업적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는 거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관점을 잘 봐야 돼. 자, 생각해보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할 줄 아는 훌륭한 인재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잖아, 그치? 오케이? 좀 어느 정도의 어떤 깊이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다 하다가 만 거라 결국에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저는 별대로 없습니다. 아무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맞고요, 그치? 자, 목적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이도 빠지고 머리가 새고 저 직이 어떤 날카로운 기운이 저하되어서 당세에 써먹을 수가 없으니 차라리 넓고 조용하고 적막한 물가에 스스로 물러나서 한가롭고 편안하게 소요, 여러분들 소요 음영이라는 사자성어 알죠? 이렇게 읊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 소요하면서 제 몸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난 뒤에 뭐 하겠다? 은퇴하겠다. 은퇴하면서 뭐 하겠다? 소요하며 자연을 즐기겠다. 그 말이잖아. 네. 가평에 조종현 비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래 살 곳을 정했는데 이곳에는 큰 대가에 바위가 솟아있고 두 뿔이 우뚝 솟아서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마치 물 마시는 용처럼 생겨 먹었어. 그래서 여기를 용암이라고 불렀고요. 저는 그 위에 한 칸의 정자를 짓고 마음대로 구경하면서 회포를 붙이는 장소로 삼았죠. 그래서 이게 뭐다? 용암정이다. 용암정은 용박이란 뜻이에요. 파이어 그거 알고 용암 용암은 또 뭐야? 용암은 영어로 뭐라고 하지? 용암이 뭐라고 하지? 땡큐 라바죠, 그렇죠? 라바의 그가 아니고 드래곤입니다. 근데 어쨌간에 그 용암이 아니다. 아무튼 그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문장을 잘하지도 못하고 무예를 잘하지도 못하고 한 사람의 그냥 늙은이 뿐인데요. 이곳이 훌륭한 인물을 만나 명승지로 일컬어지게 할 수도 없고, 오케이? 내가 유명한 사람이면 내가 있는 이 장소도 유명해질 텐데 나는 딱히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것 또한 궁벽한 산 중에 한 황폐한 곳일 뿐 깨끗하고 수려하며 빼어난 구경거리가 없어서 시인이나 일사는 은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은일은 숨어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일사들이 놀고 감상할 장소가 될 수 없으니 진실로 시부, 그러니까 이름난 그 노래책에, 시책에 읊조려지고 문장에 나타내어서 후세 전할만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자를 군자라고 하고, 땅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남이 빼앗으려고 다투지 않는 곳을 고요하고 한가롭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저는 진실로 이 땅을 얻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 땅도 저를 만난 거고 불행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쵸? 나 때문에 이 장소가 유명해졌다면 이 장소는 후일에 많은 시달림을 당하게 될 테니까요. 공은 저를 위하여 용암전에 그 기문을 적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던 사연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서생숙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젊은 시절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준 다음에 이 기문을 쓰게 된 경위를 쓰면서 글의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얘가 이렇게 살았다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이 기문을 써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쓰는 거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대요. 그러고 말고 내 그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 내가 병조판서였을 시절에 그대도 편비가 되었는데, 편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옆에서 수화장수 있잖아, 그치? 일 시키는 사람들. 그때 그대와 같이 있던 무리들 중에서 재주 있고 민첩해서 일을 맡길 만하다고 이름나서 그대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 오케이? 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하고 싶었다는 얘기는 이거네. 자, 이 작품의 근본적 주제는 안빈각도가 맞아요. 그쵸? 용암정을 짓게 된 경위가 그거였으니까. 근데 여기에 추가된 정보가 하나 있었던 거야. 이 글쓴이에게는 글쓰리가 아니고 글쓴이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두 종류인 거야. 첫 번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있었어.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의 소행을 평소대로 살펴보면 파리머리만한 작은 이익을 사모해서 죽을 곳으로 달려가서 형벌을 받고 질곡에 빠진 자가 있으며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욕에 빠졌다 그 말이겠죠. 능력이 있다 보니 능력을 써먹을 곳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패의 길로 접어들게 되더라. 또 혹은 분수에 맞지 않는 복을 바라고 무망한 사람, 아닐 무자 없을 무자죠, 그죠? 없을 무자에 바란다는 얘기죠. 또 뭐예요? 무망하다는 얘기는 원래 네가 바라서는 안 되는 것, 그치? 너무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끝내 몸을 죽이고야만은 형벌을 당한 적도 있어요. 사리사욕을 챙기다가 심지어 형벌을 당해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야. 내 제자들 중에 능력이 뛰어나서요. 그런데 오직 그대만은, 근데 그대는 누구? 숙이죠. 숙은 어때요? 홀로 무력밖에 초연해서, 그치? 물욕으로부터 초연한 거야. 전혀 뛴 거지, 그치? 완전 초월해 버린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일을 한 바위에 맡겨서 비록 오랫동안 공부하고 굶주려도 마음에 달게 여기고 후회함이 없으니 지난날 재주 있고 민첩하고 일을 맡길만 하고 이름났던 그런 자들에 비하면 그 득실이 어떠한가라고 무슨 법으로? 서리법으로 표현해주면서 강조한 거지. 생각해보라고. 네가 앞에서 뛰어난 능력을 자랑했던 그 제자들 전부 다 살인사욕에 빠져서 형벌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너는 너의 그 겸손함으로 인해서 지금 봐 어떻게 되냐고. 오케이? 여유롭게 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 군자죠. 그게 바로 군자 아닌가? 꼭 이름이 알려져야 되고 멋진 사람이 돼야 되고 꼭 일타가 되어야지만 군자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내가 들으니 용이라는 물건은 본래 숨고 감추는 것을 덕으로 여겨서 깊은 못에 침구하기도 하고 더러운 지독 속에 살기도 하고 변하여 북이 되고 사람의 손톱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손톱 얘기가 진짜로 용이 변신을 해서 사람 손톱에 숨어 살다가 하고 봤더니 평 하면서 용이 날아갔다는 어떤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은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다 이 뜻이야. 오케이? 손톱 밑에도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이는 모두 자취를 감추어 그 몸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지금 그대가 이 정자에 처하기를 깊은 못에 처하고 진흙 속에 처하듯 하고. 그치? 그럼 뭐야? 깊은 여기다 쓸겠냐? 깊은 못, 진흙 속 이런 장소들 뭐예요? 은거의 장소들이잖아. 안빈낙도, 그치? 안빈낙도의 장소들을 말하는 거죠. 하고 북 같고 손톱같이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오케이? 자연에 파묻혀 사는 삶은 원래 용 같은 삶이라는 거야. 용은 항상 우리가 뭔가 멋지고 소원 들어주고, 그치? 7개 정도는 모아야 될 거고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말하지만 이 용이라는 존재는 원래 숨어 사는 존재라고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너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정자에 올라가라 볼 때 산천이 두 손을 마주 모아 읍하는 듯한 형세와 마주치게 되며, 읍한다는 게 이거죠.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 손 모아서. 그 다음에 아지랑이와 구름이 변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말해만한 것은 없고, 그러니까 내가 네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네가 설명을 해주니까 용바이 같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비록 말한다 하더라도 그 또 어찌 그대에게 보탬이 되겠는가? 뭐예요? 이게 용암정이 얼마나 훌륭한 경치를 자랑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이유가 없다. 그건 너에게 도움이 될 이유가 없다. 그 뜻이겠지? 그래서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생이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하므로 이것을 써서 용암정의 기문으로 삼는 바이다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챙길게요. 이걸 따로 쓴 이유가 있는데, 지금 뭐 이 작품 안에서 서리법이나 대조의 방식이라든가, 그치? 뭐 서리법, 대조 이런 것들은 뻔히 보이는 것들이라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거라 얘기를 안 하지만, 요건 하나가 숨어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유추의 서술 방식이었어. 유추가 뭐지? 유비추론의 준말이죠. 유사한 것을 통해서 그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 유추는 뭐냐면 깊은 못 속에 진흙 속에 은거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은 어쨌든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숨기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었어.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숨어 지내는 것, 은거하는 것을 긍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긍정하는 거야. 은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지금 결국
네가 요 함정에 있는 것도 긍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 훌륭한 용 같은 훌륭한 존재는 은거를 하더라. 그러므로 은거하는 너도 훌륭한 존재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이죠? 오케이. 자, 유추의 방식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작품의 내용 충분히 정리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 작품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라고 하는 글을 또 이어서 현재 작품으로 봅시다. 제비꽃 간단하게 줄여쓸게요. 자, 아무튼 같은 얘기야. 지금 똑같은 얘기가 세 번째 하게 됐어. 수필이고 작가의 태도 찾고, 그치? 쭉쭉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네요. 꽃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일단 여기서 중심이 되는 존재는 꽃이에요. 근데 이 꽃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징은 뭐냐면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존재야. 그치? 제비꽃은요,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진달래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 자신을 한껏 피우다가 떠날 시간이 되면 아무 말 없이 떠나가죠. 만약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하고 진달래가 장미를 부러워한다면 꽃들의 세계에서도 인간들과 똑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되지 않겠죠. 왜요? 쌍꺼풀이야? 나도 쌍꺼풀 할래. 다 똑같이 쌍꺼풀 하는 거죠. 그죠? 너 안면 윤곽 수술이야? 나도 할래. 똑같이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얼굴을 가지게 되는 거겠지. 너 빨간색이야? 나도 빨간색 너무 예뻐 보이니까 나도 빨간색 할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똑같은 이유로 하는 건 좋지 않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미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행히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꽃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황하지 않죠. 네가 예쁘냐 내가 예쁘냐 따지지도 않고요. 시기하지도 않고요. 오직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 사라질 뿐. 뭐예요? 부러워하지 않는 얘기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산다. 이거죠. 그렇지? 선생님도 지금 쌍꺼풀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나는데, 선생님 아버지가 지금 세상에 떠나시고 안 계시지만 아버지가 평소에 하고 싶어했던 수술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웬일인지 그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나이가 많이 들면 이 쌍꺼풀 여기 위쪽에 있는 살들이 무게가 많이 늘어나면서 힘이 좀 풀리면 어떻게 되냐면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눈꺼풀이 내려앉는 일이 벌어져. 그러면 그런 것들을 리프팅해주는 수술이 있다고 하더라고. 선생님 아버지가 평소에도 그걸 언제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맨날 그러셨어.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눈을 이렇게 중간중간 만지시거든. 눈에 힘이 없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번 해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따지기도 전에 몹쓸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걸 해드릴 기회도 없었고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게 뭐든지 때가 있구나.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항상 또 한 번 느껴요. 여러분들 갑자기 급진전 얘기인데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잘하세요. 어느 순간 옆에 안 계실 거야. 너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고. 물론 모든 집의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집의 가정이 아름답진 않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더라. 선생님은 그런 걸 좀 후회합니다. 아무튼 이거 보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어떤 꽃을 보고 예쁘다, 예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들은 이는 꽃들이 아니라 뭐다? 인간입니다. 근데 자, 인간이니까 꽃은 이 꽃은 이런 이유로 이렇게 생긴 거고 저 꽃은 저런 이유로 저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그 꽃을 뭐 하는 존재? 평가하는 존재. 그러니까 바로 뭐더라? 인간이라는 거죠. 오케이? 뭐가 좋다, 나쁘다, 예쁘다, 예쁘지 않다. 인간들이 인간의 잣대로 자기중심적인 평가를 한 것뿐입니다. 별내들을 보고 해충이나 익충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쁜 꽃, 안 예쁜 꽃. 해충, 익충. 모기는 좋은 게 없지. 선생님이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의 존폐가 위협된다고 알고 있거든. 암술 수술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 때문에. 근데 모기는 딱히 하는 일이 없대요.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모기는 전면에도 괜찮답니다. 근데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기준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로운 존재인가 손해되는 존재인가? 그치? 인간으로부터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겠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인간 중심적 사고. 참고로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내면 이런 거 있잖아. 어디서는 잠깐만 이걸 라인을 잘못 만들었다. 그치? 해충 곡식 잡초 이런 거잖아. 그치? 자연에게서는 모두가 똑같은 생명체인데 우리는 이건 먹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것이니까 잡초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풀을 죽여버리잖아. 인간 중심적인 거 아니야. 그 말이 있는 거죠. 꽃들은 그런 이기적인 평가를 내리는 인간들 앞에서도 그저 스스로 아름다울 뿐 스스로 아름다움으로써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죠. 자, 만일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는 진정한 봄이 찾아오지 않겠지요 하면서 얘들아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하더라? 자담이라고 하죠. 오케이? 혼자 물어보고 혼자 결론까지 다 내려버린 거야. 제비꽃이 제비꽃답지 않으면 봄은 없어.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어남으로써 세상에 봄이 가득해지는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얘들아 잠깐만 보조절을 좀 넘어와줘. 잠깐만. 요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어있는 부분을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거든. 자, 넘어가니? 자, 지금 여러분들 본 그 수특에는 중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한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읽습니다. 자, 읽어갑니다. 만일 제비꽃이 나팔꽃이나 목련처럼 피어난다면 그것은 봄의 비극이죠. 오케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 때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비극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뭐와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서네요. 이것 때문에 가지고 오자고 한 거야? 뭐예요? 유추지. 오케이? 지금 아까도 유추 얘기했었습니다. 숨어있는 정보로요. 유추가 뭔데요? A와 마찬가지로 B다. A도 이런 점에서 B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유추라고 하잖아. 기억하자고. 어떤 존재가 각자의 개성적인 면모를 잃어버리고 모두 똑같아지면 이 세상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 그치? 자, 실은 작품 주제이긴 한데 이 작품의 주제가 조화거든요. 계속합니다.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봄으로 가득해지는 거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게 되면 짐승처럼 살게 되면 것은 인간의 비극이죠. 그리고 꽃밭에 오로지 제비꽃만 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비꽃은 개나리, 민달래, 산수유와 함께 피어나야 꽃밭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한 가지 꽃만 피어있는 꽃밭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팔꽃만 해도 꽃의 색깔에 따라 보라색, 흰색, 연분홍 나팔꽃으로 나눠지고 그것은 바로 획일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죠. 자, 중심 단어가 나왔죠? 여기 뭐예요? 세상은 조화를 중요시하게 여겨야 된다. 이 조화에 상대되는 단어로 지금 뭘 제시한 거야? 획일이라는 정보를 준 거죠. 그러면 이 획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존재를 따라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게 예쁜데 나도 저 색깔로 태어나야겠는데 저 모양이 예쁜데 나도 저 모양으로 태어나야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존재들이 조화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죠. 획일은 뭐합니다? 추합니다. 추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생긴 거야. 인간의 아름다움에서 벗어나면 획일이 생기죠.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획일보다는 조화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노란색 교복을 입고 떼어져가는 것을 보고 부화정에서 태어난 병아리들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 근데 물론 우리는 이런 것들 보면서 귀여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의 글쓰기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추하다, 무섭다고 생각한 거야.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지? 라는 거죠. 이해됐냐?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무서운 거죠. 하자 입장 부정적인 거. 똑같으면 안 돼. 꽃밭이 아름답기 위해서도 그래서 조화가 중요합니다. 제비꽃이 혼자 아름답다고 해서 꽃밭 전체가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전체와 어울리는 조화의 아름다움을 통해 비로소 제비꽃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화라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작품의 대립구조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 같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 얘기를 연결하면서 제비꽃이 그렇지 않더냐, 온 세상이 꽃밭이라고 하는 게 모두 제비꽃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보자. 끔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 뭐라고 한다니까? 유추라고 한다니까. 그치? 유추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고로 인간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셔도 돼요. 우리 이어지던 내용이 맞습니다. 나는 나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이죠. 오케이?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얘는 이렇기 때문에 이 서로의 강점이 발휘되는 것이지 다 똑같다고 생각해봐. 무슨 개성이 있겠어, 그지? 제비꽃이 되듯이 이면되듯이 나 또한 이대로 낮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남의 장점이 돋보여도 남의 장점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오히려 그 단점이 뭐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남의 장점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장점이라고 생각한 그 장점이 경우에 따라 오히려 단점일 수 있는 거니까요. 나의 장점을 남의 장점을 나의 장점으로 가져오기에는 나의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 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참 그런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왜 책이나 이런 도서류를 보면 항상 부동의 탑10을 찍는, 지금 탑10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근데 이 탑10을 찍는 것들도 보통 성공서, 자기계발서가 탑10을 많이 찍어요. 부자가 되는 길, 뭐 부자 아빠, 가난한 동생,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간에 막 자기계발서 20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30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맨날 그런 식의 개발서들이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주지만 실은 인생이 그렇게 살아지는 게 아니잖아. 뭐 하나 똑같은 조건이 어디 있어, 그지? 자, 아무튼 간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되고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은 없고 쓸모없는 인생도 없죠. 어느 누구의 인생이든 인생의 무게와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존재는 그만의 가치를 지닌다 라고 말하면서 글을 마무리한 거고요. 그 뒤에 몇 줄 더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면 그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결국에 무슨 뜻이었다? 몰 개성에서 벗어나, 그지? 이제 몰 개성이 벗어나는 거 맞지, 그지? 다시 다른 존재를 마냥 부러워하는 것이 긍정적인 일은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조화로운 것이며 조화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개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고, 그치? 다른 사람을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은 획일이며 추함이며 무서움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글이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 됐나? 자,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두 작품을 연달아 봤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세트 자체는 나름대로 특이한 편이긴 해요, 그죠? 얘들아, 우리가 보통 수필이라는 글에 어떤 갈래복합으로 묶이면 많이 나오는 패턴이 뭐였냐면 수필 하나, 시조 하나, 뭐 가사 하나 이런 느낌이었지, 그지? 가장 최근에 봤던 용문토론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운문 하나와 산문 하나를 묻는 경향이 셌는데 요 갈래복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 산문 2개를 합쳤어, 그지? 그래서 좀 길어. 근데 여러분들 이건 염두에 둬야 돼. 여러분들의 수능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기지문이 나오는 거 당황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 지문 하나가,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지문 세트가 2페이지를 차지했던 적이 있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소설 2편을 실은 다음에 거기에 보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기 가가 시문지 페이지가 이렇게 쓰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상하잖아. 지문이 한 요 정도까지 나오고 여기서 1번 이렇게 문제가 풀리잖아. 근데 이 녀석은 어땠냐면 보기가 막 나와. 이제 여기서 나는 이제 막 시작했어. 그러더니 다가 다음에 또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버려. 그럼 당혹스럽거든요. 뭐 이렇게 길어? 근데 길다고 해서 풀어야 될 내용이 달라지고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고 그런 정도가 있는 건 아니겠죠? 오케이? 길이에 쫄지 마시고, 선생님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 길이에 쫄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기억하시고요. 핵심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2번 문제는 나름대로 그 보기 적용 문제의 특성에 면에서 나름대로 특이하게 문제를 만들어봤죠? 보시면 대답하기 쉽다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축과 깨달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눠서 이 글의 종류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 기억부터 미음까지 사원들을 대입시켜보는 형태의 문제로 되어 있어. 자, 문제 스타일 자체가 나름대로 상큼한 쪽이죠. 그래서 한번 스타일에 신경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역시 신학경에서 디테일한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4번까지 가자. 못해서 4번까지 가자. 자, 잠깐만 영상 한 번만 끊고 이어서 갈게요.